자, 오늘은 11강째 자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최근 몇 년 동안 제가 이 인물을 굉장히 시쳇말로 휘리 꽂혔어요. 자공이라고 하는 인물 때문에. 그래서 자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하다 보니까 법녀도 다시 보게 됐고, 그 다음에 화식열전, 사마천 뭐 다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 이제 공자 스승인 공자까지도 이제 공자의 경제관이라든지 이런 데까지 깊이 있게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그래서 제자백과 경제를 말하다라고 하는 책까지 제가 올 초에 한 권을 냈지 않습니까? 자공은 그 안에 들어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자공이 보여준 이제 사업가가 상인이 보여준 노블레스 오블리주 때문에 상당히 그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11강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남의 생각을 훔치는 것은 미워하다라는 것은 자공이 공자와의 스승과의 대화 속에 나오는 한 대목입니다.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표지에는 그렇게 삼았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적 소유권을 2500년 전에 확실하게 존중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공에 제가 주목하게 된 가장 큰 그 계기는 공자 세가에 나오는 공자의 죽음 장면입니다. 공자가 임종을 앞두고 눈을 못 감아요. 기원전 479년에 공자는 기원전 551년에 태어나가지고 기원전 471년, 우리로 나이라고 하면 73세까지 산 사람입니다. 상당히 장수를 했는데, 그 논어에 보면은 15이 지우악하고 그 대목 아시죠? 30이 일입하고 40이 불옥이요, 50이 지천명이고죠, 60이 이순이요, 70이 종심소욕 분류건거하는 그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70이 나왔다는 얘기는 뭐야? 그러면 공자님이 적어도 70은 넘어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그 말년에 아마 돌아가시기 불과 얼마 전에 자기 인생을 회고하면서 그게 45장가 그렇게 됩니다. 글자가. 그래서 뭐라고 제가 부르냐 그러면 위인이 남겨놓은 자서전 가운데 가장 짧은 자서전이다. 40여자로 이루어진 자서전이다. 그래서 그 대목도 있고, 그 다음에 공자세가에 이제 공자님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눈을 못 감는 거예요.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그리고는 자공이 왔어요. 자공이 왔더니 서야 왜 이렇게 늦었느냐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 대목이, 공자세가의 대목이.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공자님은 아들은 리라고 하는 아들은 일찍 죽었어요. 공자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리고 이제 손자가 자사잖아요. 자사. 또 자사가 누구의 스승이냐 그러면 맹자의 스승입니다. 이제 중룡이라고 하는 책을 자사가 남겨놨다라고 전하거든요. 아들이 이제 일찍 세상을 떴기 때문에 사실은 자공을 기다렸다는 얘기는 아들을 기다린 게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사실은 임종을 앞두고 눈을 못 감는 이유. 근데 자공이 오니까 왜 이렇게 늦었느냐 라고 얘기하니까 자공이 뭐 여차여차 대답을 했겠죠. 그죠? 그 대목은 안 나옵니다만은 아마 사업차 비즈니스 하러 갔다가 이제 늦게 온 것 같아요. 외국에 갔다가 이제 온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제 내가 이제 가야 될 때가 됐다라고 하면서 유언을 남깁니다. 그리고는 7일 뒤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대목은 뭐냐 그러면, 공자가 세상을 떠나자 제자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3년상을 치렀는데 자공만 6년상을 치렀다 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제가 이 6년상 대목 때문에 왜 하고 많은 제자들 가운데에서 자공만 6년상을 치렀을까? 여기 또 의문이 가죠.
부모도 돌아가시면 3년상으로 끝나고 3년상은 몇 개월 지내냐 그러면 25개월입니다. 3년상 지내는 개월 수는요. 그 24개월 2년 채우고 한 달만 딱 더하면은 3년을 채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3년상 그 개월 수는 25개월입니다. 근데 6년상을 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뭔가 이유가 있다. 이거는 하고 많은 제자들 가운데서 이렇게 자궁만 6년상을 치렀을까? 라고 해서 이제 자궁에 대한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자세가 그 다음에 공자님의 제자들에 관한 기록인 중리제자열전 이 두 편은 사마천 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사마천 사기가 갖는 사상사나 학술사적인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기록이기도 합니다. 사마천 사기가. 왜? 춘추전국시대 때 철학가들이나 사상가들이나 학자들에 대한 전기를 사마천이 다 정리해놨단 말이죠. 그게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전기가 노자 한비자열전입니다. 노자 한비열전입니다. 노자 다음에 장자가 원래는 여기 이제 이름은 노자 한비자만 실질적으로 4명이 들어가 있는 4인 합전입니다. 노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전국시대 때 장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신불회라고 하는 법가계통의 한 인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한비자가 나옵니다. 사마천이 도가계통의 대표적인 두 인물과 법가계통의 대표적인 두 인물을 왜 한 데다가 기록을 해놨을까? 라는 게 2000년 동안 굉장히 많은 논의거리가 가졌어요. 그런데 최근 연구 결과에 놓고 보면은 그래서 옛날에는 사마천이 이 법가하고 도가를 한 데다가 섞어 놓은 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견해가 많았습니다.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노자의 사상을 깊이 있게 연구해보고 그 다음에 한비자에 나오는 여러 대목들 가운데서 노자를 언급한 대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비자 내에. 지금 현재 연구 결과는 뭐냐 그러면 법가하고 도가는 한 계통이다. 뿌리가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가는 무위이치라고 하잖아요. 억지로 일삼지 않으면서 다스린다. 그러니까 억지로 뭔가 일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자연 그대로 놔둬라라는 게 기본적이죠. 근데 법가는 철저하게 간섭이잖아요. 그런데 도가 사상 가운데 무위라는 건 기본적인 컨셉은 무위지만은 만약에 국가 정책을 뭔가를 수립하려면 유의하려면은 뭔가 일을 하려면 법가처럼 하라는 게 도가의 기본 사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뭐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만은 도가 쪽에서 갈라져 나온 도가 좌파 정도가 법가가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가끔 한단 말이죠. 육아는 그게 확실하게 갈라져 있습니다. 공자 밑으로 순자하고 맹자가 나오면서 성선설과 성악설을 가지고 다투잖아요. 그죠? 그래서 맹자는 도통을 이었다고 해서 육아 우파라고 부르고 순자는 육아에서 약간 떨어져 나와가지고 법가하고 또 결합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한비자하고 이사라고 하는 법가계통의 대표적인 두 인물이 순자 밑에서 배워요. 순자 제자입니다. 그래서 연원을 사실 따지고 올라가면 지금은 이제 우리가 편의상 도가니, 유가니, 법가니, 묵가니 뭐 이렇게 제자백가를 구별을 하지만은 실제로는 사상적 연원을 놓고 보면은 서로 맞물려 있는 데가 꽤 있다라는 거죠. 후대 나중에 이제 이것이 선명하게 자기 색깔을 가지면서 학파가 완전히 구별이 되는, 이게 전국시대 때가 구별이 되는 거죠. 아무튼 간에 그 다음에는 이제 맹자 순경 열전이라고 하죠. 맹자와 순자에 관한 열전도 남겼죠. 그 다음에 공자의 기록은 아예 세가편으로 승격을 시켜가지고 전문적으로 기록을 해놨죠. 그 다음에 한편 더 공자의 제자들만 중리제자 열전을 모아가지고 또 한편 열전으로 편입을 했죠. 그러니까 학술사나 사상사 측면에 있어서도 사마천의 업적이라는 게 대단한 겁니다. 계통적으로 정리를 해놓은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공자 제자 중리제자 열전과 공자 세가를 놓고 보면은 공자가 제자를 한참 많이 거느릴 때 3,000명의 제자를 거느렸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뭐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거의 뭐 공자가 말년에 이제 만년에 교육가로 변신을 하면서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이제 길렀는데 3,000명이라는 숫자를 놓고 보면은 대학교 총장 정도 됐죠, 그죠? 사립대학 총장 정도 됐습니다. 공자는 또 사학의 시조거든요. 관학이 아닌 사학, 개인으로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가르치는 스승으로서 사학의 시조가 또
원조가 공자거든요. 그리고 수제자가 77명 또는 70명이었다라는 기록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6예에 통달한 제자만 70여 명이었다라는 거죠. 6예라는 거는 뭐 시서, 예약부터 시작해 활쏘기, 말타기 뭐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그 당시에 4계층, 신지식인이라고 하는 4계층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교양으로서 6예라는 게 있습니다. 6가지. 공부하는 거, 경전을 읽는 거, 그 다음에 세마하는 거, 그 다음에 무예도 전부 다 음악도 전부 다. 그러니까 교양인으로서 갖춰야 될 기본적인 6가지 항목으로서 6예를 얘기합니다. 그 6예에 통달한 제자만 70여 명이었다라는 거고, 그 70여 명 가운데서도 수제자가 6명이었다는 거죠. 그 가운데 자공이 들어갑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수제자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공자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안회, 그죠? 안자가 있죠. 나중에 안자로 추앙을 받았죠. 그 다음에 성격이 불같았던 자로, 그 다음에 자공, 뭐 그 밖에 증자, 그죠? 효도로 이름이 높았던 증자, 그 다음에 뭐 말을 잘했던 뭐 자라고 하는 제자도 있고 여러 제자들이 많습니다. 각 분야마다. 자공도 그 제자들 가운데에서 그 말을 잘했던 사업가로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명 수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제가 뭘 뒤져봤냐 그러면은 논어를 뒤져봤어요. 그리고 공자의 제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면 어쨌든 논어가 제일 중요한 기록이니까 논어를 뒤져보니까 논어에서 자공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크더라고요. 중리 제자 열전에서 자공이 차지하는 비중 건 30% 가까이 됩니다. 약 70명의 제자를 기록을 해놨는데 70명의 제자들 전체 분량 가운데 자공이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1 가까이 됩니다. 자, 논어에서도 비중이 제일 많죠. 제자들 관한 기록에서도 자공의 비중이 제일 많죠. 그 다음에 또 어디에 기록이 나오냐? 화식열전에 또 나온단 말이에요. 화식열전에 나옵니다. 자공이, 사업가로서 자공의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이렇게 봤더니, 이게 자공이라는 사람이 그 비중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야, 이게 왜 이렇게 비중이 클까? 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다시 화식열전을 읽어본 결과, 화식열전에서 사마천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자공 이야기를 하면서, 무릇, 공자의 명상이 천하에 알려지게 된 것은 자공이 앞뒤에서 모셨기 때문이다. 라는 그 대목이 딱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세를 얻으면은 명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게 이 말이 아니겠는가 라는 말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자공이 차지하는 비중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실제로는 기록의 분량을 전체로 놓고 봤을 때에는 스승 공자 못지않은 비중을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라는 건 결국은 자공이 사업가였다, 큰 사업가였다라는 거하고 무관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마천이 자공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공이 제후국을 방문하게 되면은 한 나라를 방문해서 한 나라의 최고 통치자하고 국군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춘추시대였으니까 왕은 이제 전국시대 때 가야지 나옵니다. 나라의 군주다 해서 국군이라고 합니다. 한 나라의 군주와 분정항례했다라는 대목이 딱 등장합니다. 분정항례는 무슨 뜻이냐 그러면 뜰 사이에 두고 뜰을 나누고라는 거죠. 뜰을 이렇게 반으로 딱 나눴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 두고 이쪽에는 자공, 이쪽에는 그 나라의 군주가 있는 거죠. 항례는 대등하게 예를 나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장사하는 장사꾼이 한 나라를 찾아가는데 그 나라의 임금이 나와가지고 대등하게 딱 뜰 사이를 두고 둘이 대등하게 인사를 했다. 어마어마한 대접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됐든 간에 큰 권력자로부터 대단한 대우를 받을 때, 큰 예우를 받을 때 분정항례라고 합니다. 그 나라의 최고 권력자하고 맞먹을 만한 위치에서 서로 인사를 나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자공입니다.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런 면에서. 그래서 자공과 논어에 나오는 스승과의 대화를 비롯해가지고 자공에 관한 기록들을 좀 더 이제 면밀하게 검토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논어를 전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자공과 스승 공자와의 대화는 대단히 정겹습니다. 때로는 유머가 오고 가기도 하고, 그리고 살짝 나무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스승 공자가 자공을 대단히 아끼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공이 워낙 말 재주가 좋았기 때문에 공자가 스승이 자공의 그 말을 조심하라고 하는 대목들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그것도 야 너는 말 좀 줄여 임마, 이게 야단을 치는 게 아니고 야 말 좀 가려서 해라 그러면서 살살 이렇게 사랑하고 기뻐하고 귀여워하는 데서 나오는 그런 느낌이죠. 이게 자공이 그런 느낌. 공자하고 제자 대화도 제일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니까 대표적인 대화입니다. 자공이 스승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굉장히 당돌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스승하고 격이 없이 대화를 나눴다는 겁니다. 선생님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공자께서 너는 그릇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내친 김에 한 번 더 물어봅니다. 그러면 어떤 그릇입니까? 호련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아니 호련은 뭐냐 그러면 종묘 제사 때 쓰는 그릇을 얘기합니다. 종묘 제사 때 쓰는 그릇은 없어서는 안 되는 그릇이죠. 옛날에 제사가 중심이 된 사회에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칭찬입니다. 이거는 너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다 라는 대화가 논어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한 번은 선생님이 제자에게 물어봅니다. 사야, 자공의 이름이 사입니다. 성은 단목입니다. 단목. 복성입니다. 단목사입니다. 사야, 너도 미워하는 게 있냐? 라고 물어보니까 남의 생각을 훔쳐서 자기 지혜로 삼는 자를 미워하며, 참 멋있는 남자예요. 그죠? 불선하면서 그것을 용기라고 하는 자를 미워하며, 남의 비밀을 들추어내며 스스로 정직하다고 하는 자를 미워합니다. 라고 아주 자신만만하게 대답을 합니다.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의 생각을 훔쳐서 자기 지혜로 삼는 자를 미워한다라는 게 1500년 전에 이렇게 지적 소유권을 확실하게 인정했던 그 당시에 사업을 하면서 창의적인 발상으로 사실 그 중국에서 상업사를 보게 되면요, 자기 가게를 선전하는 광고하는 광고가 나온 지가 2000년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인쇄술이 나오고 나면은 인쇄술에 따라 가지고 자기 그 기업의 마크도 찍고 뭐 그다음에 상품명도 찍어가지고 이제 전단지를 뿌리면서 광고지를 뿌리면서 광고한 거는 나중에 송나라 때 이유지만은 실제로 자기 술집이나 또는 자기 기업이나 자기 상점을 광고하는 광고의 역사는 벌써 2000년을 넘기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놓고 보면은 이 비즈니스라는 게, 상업이라는 게 나오고 난 다음부터는 어쨌든 돈을 벌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광고나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렇다 그러면은 자공이 남의 생각을 훔쳐서 자기의 지혜로 삼는 자를 미워한다라는 것은 결국 사업가의 마인드에서 나온 그런 인식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공이 남긴 유명한 말입니다. 자공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논어에서 분자의 잘못은 일식이나 월식과 같다. 잘못을 범하면 모두가 본다. 고치면 모두가 우러러본다. 이게 자공의 인품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스승한테 한 얘기입니다. 가난하면서 아첨하지 않고 부유하면서 교만하지 않는 거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대목이 나옵니다. 자기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업하는 사업가로서 부유하면서 교만하지 않으려고 애를 쓴 그런 사람입니다. 이게 이제 자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신적 미천이 되겠죠. 그죠? 이런 부분들이. 하마천이 평가한 겁니다. 그는 남의 장점을 드러내주는 것을 좋아했으나 남의 잘못을 감춰주지도 않았다. 굉장히 솔직한 또 면모도 갖고 있죠. 그죠? 상대편을 칭찬해주고 잘한 건 잘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지만 상대편의 잘못한 부분도 눈 감아주거나 그런 부분도 없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직을 가장 중요한 모토로 삼아야 되는 사업가로서의 면모로 자공의 모습을 읽을 수가 있고요.
상인으로서 자공에 대한 평가는 스승 공자의 입에서 나온 평가도 있고 사마천의 평가도 있습니다. 회는 이제 아내를 얘기하죠. 이상을 추구하다 보니 늘 가난했다. 사는 관청에 청탁이 없는데도 재물을 불렸는데 예측이 잘 들어맞았다. 그러니까 뭔가 시세가 돌아가는, 세상 돌아가는, 경제 상황 돌아가는 부분들에 대한 예측이 뛰어난 인물이었기 때문에,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업가로서의 안목 이런 부분들을 스승도 인정을 했죠. 그러니까 관청하고 굳이 관청에서 뭐 수주를 받아가지고 관청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안정되게 사업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돈을 많이 번 이유는 시장에 돌아가는 형세를 누구보다도 잘 파악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스승의 평가가 있고, 그 다음에 사마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공은 사고 팔기를 잘해서 시세 변동에 따라 물건을 잘 회전시킴으로써 돈을 벌었다 라고 하는 대목이 나오고요. 관의 명을 받지 않고도 재물을 불렸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청하고 결탁하지 않고도 재물을 불릴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여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등마차를 타고 비단뭉치 따위에 선물을 들고 제후들을 방문했다. 그래서 비싼 예물들을 가지고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최고 권력자들과 서로 교류하면서 뭐 그 권력자들과 직접 상거래는 하지 않았겠지만은 어차피 그 권력자들은 밑에 있는, 특히 이제 옛날에는 수공업이라든지 상업 자체가 관영 수공업이니까, 그래서 이제 상공식관이라고 합니다. 상업을 하는 사람들과 장인들, 공업을 하는 사람들은 관에서 밥을 얻어먹었다. 공상식관 또는 상공식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청에서, 나라에서 사는 물건들이 그만큼 공식적으로 사는 물건들이 많았다는 얘기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자공이 권력자들과의 교류한 부분을 충분히 사업가로서 당연한 통로 가운데 하나였을 겁니다. 그리고 이 언변을 아주 대단히 뛰어난 말솜씨를 가지고 있는 그런 외교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공한테 풍기는 모습은 유세가로서의 모습, 자공모도 보입니다. 그래서 노나라가 제나라의 공격을 받을 위험에 처하자 공자가 사신으로 제나라를 비롯해가지고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제자를 보내려고 제자들한테 자원자를 뽑습니다. 이 사람이 나오고 이 제자가 나서도 너는 안 된다. 이 제자가 나서도 너는 안 된다. 자공이 나서자. 그래 네가 가라. 라고 해서 자공을 보냅니다. 그래서 자공이 제나라 저 북쪽에 있는 진나라, 밑에 있는 오나라, 월나라 다 방문을 해가지고 5개 나라를 방문을 해서 노나라가 침략당하지, 공격당하지 않게 막고 국제정세의 변동을 가져오게 합니다. 이게 뭐 어마어마한 외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자공이 한번 나서자 나라 하나가 망하고 나라 하나가 유지되고 노나라는 공격을 안 받고 이렇게 해서 국제정세의 변화가 일어났다. 사마천이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사업을 한 정보를 가지고, 그죠? 누구보다도 정확한 정보와 빠른 정보를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상인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정보망이 가장 빠르고, 그죠? 또 정확해야 되는 그런 직업이고 또 그런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옛날에는 더 했습니다. 저 외국에 나가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그 외국에서 가지고 온 최첨단 물건이나 이 나라에 없는 물건들은 전부 다 상인들이 가져오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초창기 때 경제 개발할 때 일본이나 미국 같은 데 건너가서 새로운 물건들, 트랜지스타 나왔을 때 그런 얘기들 많았지 않습니까? 새로운 물건들 가져와서 그거 모방해서 또 뺏겨서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서 발전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인터넷이 무선통신이라는 과학은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남으로써 굳이 물건을 들고 오지 않아도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2500년 전에 사업가 자공은 누구보다도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외교가로서의 역할까지 함께 수행해낸 인물이다. 사마천 저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공이 한번 나서자 노나라를 존속시키고 제나라를 혼란에 빠뜨렸으며 오나라가 망하고 진나라가 강국이 되었으며 월나라는 패자가 됐다. 요컨대 자공이 한바탕 뛰어다닌 결과 국제정세에 균열이 생겨
10년 사이에 5나라 모두에 큰 변동이 생겼다. 뭐 어마무시한 사람이죠, 그죠? 자공이라는 사람이 어마무시한 사람입니다. 자, 자공이 한 나라를 방문했을 때 어느 정도로 대접을 받았는가라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월나라를 방문했을 때 월나라 왕 구천이 어떻게 환대했는가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길청소를 시키고요. 왕년에 우리 학교 다닐 때 많이 해봤습니다. 그죠? 그리고 온다 그러면은 저거 하고 막 난리가 났죠. 직접 마중을 나와가지고 자기가 수레를 몰아서 숙소로 안내했다. 이게 뭐 국빈이죠, 그죠? 장사꾼 하나가 오는데 국빈 대접을 받았던 얘기입니다. 더더군다나 월나라는 육아하고는 거리가 먼 나라입니다. 원래 중원 지역에서는 야만적으로 취급하던 그런 나라인데, 이렇게 자공을 환대한 까닭은 결국은 사업가로서의 자공의 면모고,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법률 얘기하면서 자공과 만났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록은 없지만 이때 여기 범죄가 월나라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대목들, 역사 공부하다 보면은 가끔 이제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이 한 사람을 막 파고 들어가다 보면은 이 사람하고 관계되어 있는 인물들이 누가 있을까? 요걸 맞춰보면 굉장히 재미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걸 이제 서양하고 확대시켜가지고 서양에는 그 당시 어떤 사람이 있었을까? 뭐 이런 거죠. 지난번에 제가 제자백과 경제를 말하다라고 책을 쓰면서 맹자하고 제일 비슷한 서양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아리스토텔레스더라고요. 참 재밌더라고요. 그런 것들 보면은. 아무튼 자공이 이런 정도의 대사업가였다. 뭐 중국에서는 학계에서는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 춘추전국 시대 때 등장하게 되는 거상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큰 상인들이 등장하고 이 거상들의 상업 자본이 축적되던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즉 춘추전국 시대 들어오면은 천하의 모든 나라들이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되고 경쟁으로 돌입합니다. 그래서 개혁에 따르는 여러 가지로 필요한 것들을 전부 다 조달할 수 있는 거상들이 필요한 겁니다. 필연적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모든 필요한 물건들을 큰 규모로, 대규모로 거래를 해서 한 나라의 정치와 외교 모든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거상들이 출현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판이 누구냐 그러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여부리다. 여부리는 그 자기의 상인으로서의 자본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정치 투자를 하잖아요. 그렇죠? 진나라의 왕실의 공자 자초라고 하는 공자한테 투자를 함으로써 나중에 이 자초가 임금이 되게 만들었죠. 그리고 그 자초의 아들이 진시황입니다. 진시황이 22살에 친정에 나설 때까지 진나라의 정치를 13년 동안 좌지우지했던 인물이 여부리입니다. 이 전국시대 때 위나라의 유명한 거상입니다. 상인입니다. 자공의 또 다른 면모입니다. 자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가운데 상당히 오늘날 사제지간의 관계를 얘기할 때 자공을 꼽을 수밖에 없는 자공의 인품이죠. 사실은 저희가 12주 동안 여러 방면의 인물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보고 있지만 기본은 인품 아닙니까? 그죠? 인격이죠. 윤리와 도덕적인 측면에 있어서 남못지 않은 기본적인 윤리 도덕관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정신적인 측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아무리 제가 좋은 이야기로 또 아무리 강조해가지고 자공의 거상으로서의 면모를 얘기한다 하더라도 자공의 인품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사실은 사상 누각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공의 인품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건 스승을 어떻게 생각했는가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가 모든 돈을 내서 스승이 어디 가고 싶다 그러면 마차 대령해가지고 스승을 모시고 다니고 앞뒤에서 다 보살폈단 말이죠. 그러면 자만에 빠지고 오만해질 가능성은 뭐 그죠. 보통 인간 같으면은 야 내가 내 선생 다 먹여 살린다 야 이러고 다니기에 충분하죠, 그죠.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논어 자장편에 보면은 진자금이라는 자가 야 세상은 니네 선생보다 너를 훨씬 더 많이 알아주는데 라고 스승하고 제자 사이를 슬그머니 이간질을 시킵니다. 그때 자공이 한 말입니다. 군자는 말 한마디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어리석은 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말에 신중하네. 말 똑바로 해라는 말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스승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사다리를 놓아도 하늘에 오르지 못하는 것 같다. 이렇게. 뭐 더 이상 뭐 할 말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중국에서 나온 한 프로그램 가운데에서 자공이 스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사제지간에 관한 얘기를 나눈 대목이 있습니다. 그거를 영상을 제가 다운받아서 자막을 달았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공자님 고향인 곡부에 가면요, 곡부성이 남아 있습니다. 담장이 명나라 때 되게 이제 수리된 이제 담장이 남아 있는데 거기 보면 만인궁장이라고 써 있습니다. 만길이나 되는 궁담장이라는 뜻이에요. 만길이면 뭐 길이 얼마나 되고 헤아릴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게 만인궁장은 누구에 대한 찬사냐 그러면 공자에 대한 자공의 찬사입니다. 내 스승의 학식과 깊이는 만길이나 되는 담장과 같이 높다. 아까 좀 전에 나왔던 것처럼 왜 사람들이 그런 나하고 스승 관계를 오해하냐? 스승은 담장이 만길이나 되고 높기 때문에 안을 들여다볼 수 없다. 근데 나는 집 담장만큼 요만큼 낮기 때문에 금방 들여다보면 보인다라는 거죠. 그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게 이제 만인궁장입니다. 그래서 제자로서 자공이라는 사람은 단순한 제자가 아니라 스승의 후원자였을 뿐만 아니라 스승을 가장 잘 알았던 그리고 스승의 정신세계를 누구보다도 흠모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일 마지막 중국 사람이 얘기한 대로 기꺼이 스승을 앞뒤에서 보살피기로 스스로 자원했 그걸 뺀이란 말로 표현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자공의 인품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들이 논어의 곳곳에 보인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마천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화신열전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무릇 공자의 이름이 천하에 두루 알려지게 된 것은 자공이 그를 앞뒤로 모시고 도왔기 때문이다. 이야말로 이른바 세력을 얻으면 세상에 더욱 드러난다는 것이 아니겠다. 이때 세력이라면 결국 부를 얘기를 합니다. 그 부를 가지고 그 위세를 가지고 스승을 도움으로써 신지식인 스승 공자의 명성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고 천하에 알려지게 됐고 이것이 유가라고 하는 춘추전국시대 때 제자백과의 수많은 학파와 사상 가운데에서 독보적인 존재로 부각시키게 만들어주는 기본적인 터전이 이렇게 닦여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시 자공 6년상으로 돌아가서요. 저는 이제 이 6년상이 딱 필이 꽂혀가지고 도대체 친부모도 아닌데 6년상을 왜 6년상을 치렀을까? 이게 이제 제 가장 큰 관심사였고 지금 쭉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논어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른 기록들을 좀 더 면밀히 이제 살펴보게 될 계기가 거기 있습니다. 6년상과 관계돼가지고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자 세가에 3년 동안 애도와 상을 마치고 서로 헤어지는데 통곡을 하고 각자 다시 애도를 했다. 다시 남은 제자도 있었다. 오직 자공만이 무덤 옆에 염막을 치고 6년을 지킨 다음 떠났다. 라는 대목이 전부 답니다. 아까도 보셨지만 이 그림들 전부 다 이제 자공 6년상을 나타내는 그림들입니다. 염막을 치고. 저는 자공 6년상을 갖는 의미는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6년상을 치르는 사이에 논어가 편찬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라는 거 하나. 첫 번째. 논어는 스승 공자와 제자들 간의 언행록입니다. 그건 육아의 경전이죠. 그죠? 육아의 바이블 아닙니까? 경자가 붙은 거는 이제 성경하고 경자, 이 바이블을 뜻합니다. 그 불경을 말씀을 놓고 말씀을 드리면은 불경은 이제 경자가 붙은 것들이 부처님이 직접 얘기한 거를 제자들이 이제 기억을 해서 기록한 겁니다. 그 불경에다가 1차 해석을 가한 거를 논이라고 합니다.
논. 그 다음에 거기에 2차 해석을 가하는 건 소라고 해요. 그래서 잘 아시는 원효대사의 대승기신론소라는 교과서에 배우셨죠, 그죠? 경자가 붙으면 이제 바이블입니다.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중국은 나중에 이제 시, 서, 예, 악 원래 이렇게 이름을 붙였던 것을 나중에 경자를 붙이죠. 시경, 서경, 역경, 뭐 효경, 뭐 악경 이렇게 나중에 붙인 겁니다. 처음에는 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서삼경 했을 때 논어는 어떻게 보면 경보다도 한 차원 더 높은 기록입니다. 시경, 서경, 역경은 경이지만은 사실 사서가 앞서 들어가죠. 그래서 그 과거 시험 과목으로는 논어, 명자, 중용, 대학이 제일 핵심이었던 거예요. 네 개가. 그렇게 보면은 이 시경, 서경, 역경보다도 더 위에 올라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어쨌든 간에 불경과 논어의 공통점은 뭐냐 그러면은 스승과 제자들의 언행록인데, 불경은 거의 대부분 다 부처님의 말씀 위주로 이루어져 있고 논어는 주로 대화가 많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궁수 위에로 끝나는 공자왈이 제일 많긴 합니다만은, 그럼 불경은 어떻게 이루어졌냐 그러면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다음에 장례를 치르고 사리 8분을 합니다. 사리가 많이 나왔대요. 뭐 전설에 따르면 뭐 몇천 가마가 나왔대나 뭐. 그랬더니 이제 인도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부처님 사리를 놓고 싸워요. 우리가 가져갈란다 그러고. 그래서 제자가 나서가지고 사리를 모두 8등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8등분을 해가지고 인도 전역으로 나눠줍니다. 사리를. 그 사리를 모신 조형물을 세웁니다. 그게 탑입니다. 절에 가면 있는 탑 있죠? 네, 그게 탑입니다. 스투파라고 합니다. 그걸 이제 한자로 옮기면서 중국 사람들이 탑파라고 옮기고, 이 파자도 떼가지고 그냥 탑이라고 부릅니다. 부처님의 사리를 모셔놓은 무덤이에요, 탑은. 그 다음에 이제 스님들이 돌아가시면 탑하고 구별해가지고 부도라고 부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사리 8번을 해가지고 조형물을 만들고 이제 부처님 무덤을 만듭니다. 이게 이제 인도 전역에 남아있는 유명한 산치 대탑을 비롯해가지고 부처님의 무덤입니다. 유명한. 그러면 이 탑을 세웁니다. 이제 인도는 어떻게 세우냐 그러면 복발형이라 그래가지고 바가지를 엎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저기 우리 무덤처럼 세워요. 그리고 사방에 문을 냅니다. 근데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도라는 나라가 좀 큽니까 거기도. 그 부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불교 신도들이 부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에서 순례를 가잖아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순례는 결국 무덤을 찾아가는 순례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사실 불상은요, 석가모니가 열반하시고 난 다음에 반천년 가까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나타납니다. 우리는 지금은 흔히 절에 가면 전부 다 불상 위주로, 부처님 상 위주로 다 참배를 하지만 실제로는 처음에는 신성모독이라고 해가지고 우상숭배 이런 걸 금지해가지고 불상을 안 만듭니다. 근데 이게 한 400~500년쯤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 부처님 모습도 가물가물해지고, 또 무슨 영향이 있냐 그러면은 알렉산더의 동방원정 때문에 그리스 조각이 들어와요. 그리스 조각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미술사적인 관점에 있어서는 그 불교 미술을 어떻게 나누냐 그러면은 무불상 시대하고 불상 시대로 나눕니다. 불상이 없던 무불상 시대와 불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이후로 그 지역이 간다라야. 이게 알렉산더의 원정이 미쳐가지고 그리스 문화가 영향을 미친 지역이 인도 서북부 지역에 있는 간다라 지역입니다. 거기로부터 불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어쨌든 간에 그 이전에는 부처님이 도를 깨달았다고 하는 보리수 나무라든지 그 장에 부처님이 앉아 계셨던 금강대자라든지 부처님 발자국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참배 대상이었어요. 근데 가장 핵심적인 참배 대상은 무덤을 찾아가는 거죠. 근데 이게 1~2km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수백 킬로, 수천 킬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무덤을 찾아와서 탑을 돌면서 부처님을 그리워하고 이제 기도도 하죠. 근데 와가지고 무덤 한 바퀴 돌고 집에 가겠어요? 네? 한 달을 걸려서 왔는데 무덤 한 바퀴 돌고 집에 가겠냐고.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또 교류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들이 묵는 장소가 필요하잖아. 밥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숙소가 필요하잖아요.
그걸 인도말로 상가라마라고 합니다. 상가라마를 한자로 바꾸면은 승가람이 돼요. 승가람, 바람이 비슷하죠, 그죠? 거기 승자를 떼고 가람이 절이죠. 그래서 절이 그렇게 해서 탄생을 했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탑숭배로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불교로 가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간에 사리팔분하고 해서 이제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부처님 말씀을 뭔가 기록으로 남기자 해서 이제 부처님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제자 가운데 가장 기억력이 좋은 뭐 가섭인가 아난인가 하는 존자가 부처님이 평소 때 했던 말씀을 읊어요. 여시아문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한자로 된 불교에서는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하고 여시아문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면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는 그래 그게 맞아 하면은 땅땅땅 두들겨서 그거 통과하는 겁니다. 틀린 구절이 나오면은 서로 기억을 맞춰가지고 수정을 해서 맞춰서 그렇게 편찬하는 게 경전 불교입니다. 논어도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자, 자공이 6년상을 지낸 첫 번째 이유는 그 사이에 논어가 편찬되었을 것이다. 제자들이 한꺼번에 모여야 될 거 아닙니까? 제자들이 모이는 날은 제일 좋은 날은 스승의 기일날이 제일 좋잖아요. 그죠? 제삿날이 제일 좋잖아요. 그러면은 제자들이 모이는 모든 부분들을 전부 다 누군가가 주선을 하고 책임을 지고 한 사람이 기획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리더가 필요하단 말이죠. 자공이 가장 제격이죠. 누가 뭐라 그래도 자공이 자청했을 가능성도 있지만은 제자들이 말하지 않아도 자공이 시켰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 돈도 있겠다. 사업가잖아요. 부자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매년 스승 기일날을 기점으로 해서 모이게 되면 천하의 제자들이 흩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이 오면은 먹는 거 자는 거 전부 다 자공이 배를 해서 날 잡아가지고 시간 기일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는 모여가지고 스승과 나눴던 대화들을 정리하는 이 6년 정도 걸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럴듯합니까? 두 번째는 그렇게 함으로써 뭐가 확고하게 확립이 되냐 그러면 유가라고 하는 하나의 제자백과의 학파가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는 기간이 되는 거죠. 자공의 재력과 공자님의 은행록이 발표가 됨으로써 유가의 사상이 좀 더 천하에 전파될 수 있는 또 하나의 텍스트를 갖게 된 거죠. 그죠? 논어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제자들이 천하각지에 있으면 표설을 하잖아요. 사업하는 사업가로서의 자공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도 믿지는 장사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좀 천박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왜? 각지에서 벼슬하고 있는 제자들이 와가지고 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관청에 필요한 물건들이 있을 것이고 그 나름대로 이제는 그런 것들을 거래할 만한 충분한 자리에 올라가 있으면 자공한테 부탁할 거 아닙니까 물건을. 그럼 자공은 사업에 있어서도 충분히 사업 기반 사업도 더 융성해지고 커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자공은 자기가 축적된 부를 아낌없이 이런 사업에다가 투자를 함으로써 자기 사업가로서의 이미지도 그죠? 요즘은 뭐 사업하는 기업가들이나 기업들이 그 기업 이미지가 깨끗하지 못하면은 절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자공이라고 하는 이 사업가는 학문과 문화라고 하는 것을 앞세워 가지고 자기 기업 이미지를 완전히 다른 면모로 바꿔놓은 아주 특별한 상인이죠. 그리고 자기 스승이 누가 뭐라 그래도 유가의 창시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붙은 별명이 뭐야? 유상. 유가할 때 유자입니다. 이때 유는 무슨 뜻이냐 그러면 지식과 문화의식과 도덕과 윤리 이런 것들을 한 몸에 다 갖춘 상인이라는 뜻입니다. 중국 상인들은 화교 상인들은 뿐만 아니라 중국의 사업을 하는 비즈니스를 하는 모든 상인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칭호가 유상. 유교나 유가하고만 관계된 게 아닙니다. 요즘 어떤 단어까지 나오냐면 불상이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불교의 사상으로 무장한 상인들. 그러니까 종교를 불교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불교의 가르침을 따라서 베풀고 하는 거죠. 똑같습니다. 유상이나 불상이나 전부 다 이런 칭호를 듣기를 누구나 다 갈망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비즈니스 사업하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는
이런 자궁의 이야기들이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섞어서 얘기를 나누게 되면은 굉장히 유익한 대화들이 오고 갈 수가 있다. 그런 거죠. 아마 2500년 전에 자기의 부를 이용해 가지고 문화사업과 그 다음에 하나의 학파 아카데미를 형성하게 만드는데 투자한 최초의 세계사적으로 최초의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권력자도 아니고 되게 보면 이제 아카데미들이 이제 권력자들 왕에 의해 가지고 이제 이집트도 마찬가지였고 그죠. 예. 그 우리가 이번 여름에 다녀왔던 제자백과의 직하학궁이라고 하는 제 나라의 유명한 제 나라 선왕과 위양 때 만들어 놓은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학궁이 있습니다. 아카데미죠. 이 아카데미 직하학궁에서 교장으로 이제 그걸 죄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균관이라든지 이런 이제 학관들 있잖아요, 그죠? 교육기관의 최고 책임자를 죄주라고 불러요. 죄주. 그 오하고 아이를 씁니다. 한자로는 제사 지낼 때 제자예요. 제사 제자를 쓰고 술주자를 씁니다. 근데 읽을 때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읽을 때는 죄주라고 읽어왔어요. 왜 그런지 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냥 제주라고 읽으면 더 단단하지. 그리고 뭐 우리 한자 가운데 그 잎사귀 엽자. 잎사귀 엽자는 성씨 쓰게 되면 섭씨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근데 중국은 섭이라고 안 읽습니다. 그냥 이라고 해서 그냥 엽자 발음으로 읽어요. 성씨도. 이상하게 우리나라만 가끔 그런 발음을 바꾸는 게 나와요. 어쨌든 간에 이런 그 육아 학파를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게 만드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저는 자궁으로 보고 그 자궁의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이제 6년상에로부터 이야기를 풀어봤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자궁이라는 존재가 앞으로 점점 더 부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오래전부터 했는데요. 4년 전인가 제가 자궁의 무덤을 갔다 왔어요. 고향을. 그때만 해도 자궁 무덤은 완전히 옥수수밭, 좀 이따 사진 보여드릴 텐데 옥수수밭 안에 완전히 가려진 채로 아무것도 없었는데 최근 들어와가지고 자궁 고향을 중심으로 해서 자궁 학회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무덤도 새로 정비가 되고 있고 그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중국도 이제 자궁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주목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조금 버기자면 제가 좀 빨랐을 뿐입니다. 예. 자궁과 관계되어 있는 유적지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자궁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왼쪽은 자궁 여묘처입니다. 공자님 무덤 옆에서 공자 무덤 들어가서 공자 무덤을 중앙으로 두고 좌측에 있습니다. 왼쪽에 있습니다. 네. 그 왼쪽에 자궁 여묘처가 남아 있습니다. 이게 청나라 때 건축물입니다. 뭐 옛날 건축물들은 다 이제 허물어지고 없고 청나라 때 와가지고 새로 만들어 놓은. 또 하나는 이제 자궁이 남겨놓은 또 재미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식수 많이 했잖아요. 무슨 기념일만 되면은 나무 심는 거 있잖아요. 네. 누가 큰 사람이 와가지고 또는 기관장이 와가지고 식수 하잖아요. 그죠? 기념 식수. 이 선구자가 누구냐 그러면은 자궁입니다. 자궁이 스승 무덤 앞에다가 나무를 심어놨어요. 그래서 자궁수식해라고 하는 나무를 심은 까닭은 뭐냐 그러면은 만세사표다. 모범이다. 라는 거예요. 해자는 이제 모범이라는 뜻입니다. 이 나무 가운데서도 가장 대표적인 나무. 그래서 기념 식수의 원조가 누구냐면 자궁. 물론 그 전에 있었을 걸로 보입니다. 자궁 전부터 있었을 걸로 보이는데 기록에 나온 거는 또 유적으로 나온 거는 이게 있으니까 자궁 수식회라고 하는 요것도 무덤 공림, 공자님 무덤을 공림이라고 하는데 무덤 쪽으로 들어가는 그 앞쪽에 이렇게 남아있어요. 저기 유적지네. 요건 이제 공자님 무덤입니다. 이번에 제자백과 가신 분들은 제가 설명을 해드렸지만 안 가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하면은 이게 대성, 지성, 문성, 왕, 지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대성은 공자님의 별칭입니다. 대성. 큰 대자에다가 이룰성자. 이게 누가 한 얘기냐 그러면 맹자가 한 말입니다. 맹자가 공자님을 이끌어서 집대성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집대성은 아시잖아요. 그 집자를 떼고 대성이. 그래서 공자님 사당의 메인홀이 가장 중요한 건축물이 대성전이잖아요. 그 다음에
성인의 반열에 오르잖아요. 그 지성인, 지극한 성인. 성인 가운데서도 가장 지극한 성인이다. 그리고 나중에 왕조들이 왕 칭호를 내립니다. 공자님이. 이 문선왕이 됩니다. 문을 널리 세상에 전파한 사람이다. 왕이다. 대성, 지성, 문선왕, 지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대성, 지성, 문선왕 여기 왕자인데 처음에 가서 보시면 이게 간자예요. 간자. 이렇게 짝대기 두 개 이렇게 간자입니다. 왕이 아니고 간자로 보여. 그래가지고 저게 뭐지 사람들이 일수 그러고는 이상하다고 그러고 와요. 근데 가셔서 꼭 요 담장 너머를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렇게 글씨가 돼. 이렇게. 밑에 가로가 왕자의 가로가 이렇게 한참 길게 내려와서 이제 세로 액을 길게 긋고 밑에다가 이렇게 짝대기를 살짝 그어놨어. 그러니까 볼 때는 그냥 칸으로 보여. 왜 그러냐? 진짜 왕들이 와가지고 참배를 하면은 좀 거시기 하잖아요, 그죠? 이게 왕도 아닌 사람인데 평민 출신인데 왕자가 딱 눈에 딱 들어와 보세요. 그러면 내가 왕이지, 지가 왕이냐 이거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 심기 경호를 그죠? 심기 경호라고 하는데 심기를 경호하려고 간자처럼 보이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와서 봐야 돼, 이렇게 그렇게 봐야지 왕자가 보입니다. 여기가 자궁 무덤입니다. 자궁 무덤입니다. 이게 전부 다 옥수수가 이 안에 있었어요. 이 안에 이쁘고 여기 자궁묘라고 요거 팻말 하나만 있고요. 이 안에 들어가야만 이 비석이 하나 있습니다. 비석 사진은 제가 오늘 못 찾아갖고 왔는데 지금은 싹 걷어냈대요. 싹 걷어내고 원래 자궁무덤 앞에는 그 석조물들이 꽤 많았다라고 전해집니다. 근데 이제 문화대혁명 때 다 두들겨 보셨다는 거죠. 조만간 한 번 더 가볼까 생각 중입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가볼까 합니다. 어떻게 변했는지. 자, 자궁 관련되어 있는 마지막 노블레스 오블리주 관련된 명언 몇 구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빈이 무청하고 가난하면서 아첨하지 않고 부의무교, 부유하면서도 교만하지 않는 그런 인품을 가진 사람이 자궁이었다. 그랬더니 아까 또 너도 미워하는 게 있느냐라고 스승이 물어보니까 남의 생각을 훔쳐서 자기 지혜로 삼는 자를 미워하고 오교 이위지자, 그 다음에 남의 비밀을 들춰내서 스스로 정직하다고 하는 자를 미워한다 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아까 사마천이 얘기했죠. 세를 얻으면 더욱 드러난다. 득세 이익창이라는 말로 자궁의 부가 공자의 명성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라는 말을 저렇게 5글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되어 있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관련되어 있는 명언 명구들 몇 개 소개하고 마칠게요. 해남자에 보면은 나이 50이 되어서야 49년의 잘못을 알다 라고 하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번 이 강의하면서 끊임없이 부와 권세와 권력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의 자기 성찰에 대해서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이 50이 되어서 49년의 잘못을 한다 라고 반성했던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자세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봐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송나라 때 호갱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지연이라고 하는 글에 보면은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실수를 진심으로 비평하는 일은 대단히 어렵다. 다른 사람의 진실된 비판을 받아들이는 일은 더 어렵다. 그래서 충고나 직언을 수용하기 얼마나 어려운가라는 부분에 대한 명언이 하나 남아있고요. 그 다음 이원총화라고 하는 글에 나오는 이 책에 억론이라고 하는 한 글에 잘못한 군자가 있을 뿐 잘못을 하지 않는 소인은 결코 없다 라는 말. 뭔 뜻일까요? 네? 군자도 잘못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군자는 그 잘못을 고치기 때문에 또 반성하고 후회하고 뉘우치고 또 잘못을 깨닫기 때문에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지만 소인은 그게 아니죠. 소인은 잘못하지 않은 소인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잘못하지 않는 군자는 있지만
군자도 잘못을 하긴 하는데 그 잘못을 고치기 때문에 잘못하지 않는 군자는 있지만 잘못하지 않는 소인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말장난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세계 보면은 뭐 의미심장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제 11강 그죠? 이제 다다음 주면 이제 마지막이네요. 그죠? 11강 스승 공자를 앞뒤에 모시면서 공자의 명성을 천하에 떨치게 만들었던 자기 부를 문화사업가, 그 다음에 스승의 활동을 위해서, 스승의 정치 사상과 스승의 정신적인 면모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스승을 또 존경했던 그런 아주 고상한 인품을 가지고 있고, 또 중국 상인들이 가장 닮고 싶어하는 그런 상인으로서의 자공의 노벨에서 노벨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거나 하실 말씀, 질문 있으면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사마천의 노벨리스 오블리주로 대단한 음악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좀 일찍 끝낼까요? 이래도 대답도 안 하시고 저래도 대답도 안 하시고 어쩌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